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알파고 기자 지난주 안 오셨어요? 저 지난주 이집트 아스완에 있었고 아. 다음은 두바이에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엄청 무서운데 왜 덥지 거기 또 않아요? 가 계세요? 일단 날씨가 무서워요. 날씨가 무섭다니까요. 네, 기온이 47도이고요. 저 거기 잠시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제 감도는 53도이고 이제 찜질방 안에서 촬영하는 느낌이에요. 와, 찜질방에 들어가시면 그 소금방 예. 거기 얼마나 계실 수가 있어요. 아유, 저는 5분도 못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소금방 안 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힘들어서. 네. 아유, 이집트 또 중동에 또 취재차 빠졌고. 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인데 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평론가님께서 간략한 상황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펜실베니아주 경합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서 연설 유세를 하던 도중에 이제 피격을 당한 건데요. 당시에 사실 연단에 올라가지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국경 이민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옆쪽에 있는 전광판에 있는 네. 그 이제 도표 같은 거 그래프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오른쪽 귀 위쪽을 총알 하나가 이제 관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본인이 몸을 숙이면서 비밀 경호국 그 요원들이 올라와서 이제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사이에 그 총격범이 사실 총격을 시작하고 26초 만에 사살당입니다. 아, 그것도 빠르네요. 네, 사살 1분도 아니고요. 예, 26초. 30초도 아니고. 26초 만에 예, 순식간에? 사살되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싸우자라고 하면서 주먹을 예, 내 신발 챙겨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침착하면서 강인한 모습으로 손을 탁 지켜드는 모습이 한번 사진에 탁 찍히고 네. 이제 내려가면서 병원을 갔다가 퇴원을 해서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본인이 2시간 30분 후에 본인의 소셜 네. 미디어에 올렸어요. 예. 파이트거든요, 이게. 네. 주먹 딱 들면서 파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 성조기가 미국 국기가 차입해서 걸린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파고? 저는 사실은 좀 네. 약간 음모론들 아, 싫어하고 또 음모론이십니까? 예, 음모론들 싫어하고 그리고 예. 싫어하시죠, 예. 이란 대통령 이제 헬기 추락 사건 때 이거는 단순한 사고다. 사고다. 라이시 대통령.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또 이렇게 네. 한번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당하면 경호원들 거기서 탈출시켜야 돼요. 아, 일단 각각 가시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26초 만에 죽은 게 있지만 1분 지나가서 죽였으면 아니면 약간 음모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질문들이 아, 있는데 이 네. 납득이 안 되는 질문들이 답변될 때까지는 저는 여기 너무 코멘트를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예. 비밀 경호국이 사실 국토안보부 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26초 만에 사살했다는 건 범인의 위치를 사전에 미리 알았다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의구심 충분히 들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위치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던 연단하고 130m 정도 그리고 심지어 지붕 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경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주요 인물이 서 있을 때 위쪽 있잖아요. 네. 지붕이라든지 또는 열려있는 창문이라든지 그 건물들도 다 사실 인근 건물들도 경호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밀 경호국이 이렇게 빨리 포착해서 사살을 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는데 사전에 그걸 막지 못했느냐. 왜 사전 못 막았냐? 심지어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걸 본 사람도 사람들이 있다고 예, 하죠. 계속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경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총을 겨눠서 다시 뒷걸음질 쳐서 내려왔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 장관부터 시작해서 비밀 경호국 국장이 우리가 경호에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미국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갖가지 음모론이 다 올라옵니다. 네,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 부분들 때문에 또
아주 극적이잖아요. 아니 너무 왜냐면 극적이서. 질문들의 예. 답변이 있으면 그럼 뭐 그러나 보지. 무사히. 근데 답들을 못 한다는 거죠, 제대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건 때는 또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내부 권력 쟁탈전에서 나왔던 거 아니냐, 아니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관련된 이제 하부 질문들이 있고 상세한 거 그거 다 답변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고네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번 질문들의 답변이 납득하게 안 나왔어요. 납득될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래요. 트럼프 후보자 엄청 대통령이 가까워진 거 아니냐. 그 그렇죠. 사진 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또 외신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필이면은 이 사건이 터질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1차 TV 토론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그러니까요. 사퇴론에 엄청나게 몰려 있고 고령 리스크에다가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고 이런 여론이 비등비등할 때 아니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총알을 맞았는데 네. 이 사람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강인하게 싸우자. 저 모습이잖아요. 저 모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담은 사진들 공화당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사진을 박은 티셔츠가 그렇게 불티나게 그렇게 팔린다는 팔린다고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좀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예. 좀 인플루언싱이 시작됐는데 그거 뭐냐면 공화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귀에다가 흰색 맞아. 네. 찍어 다녀요. 거즈요. 예, 일부러. 아니, 예전에 92년 때쯤인가 튀르키예 있는 대통령도 그거 당했어요. 그 이제 연설하고 있을 때는 그 90년대 초기에 그 대통령이 이제 쿠르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용감한 개혁들을 하는 중이었는데 또 어디에 가서 이제 연설하다가 이제 그 경호원의 눈치를 챈 거예요. 각각 20세 하니까 거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밴드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몇 번 사다가 막판에 죽인 거고 그 암살자를 그러니까 26초 만에 아니고 예. 겨우 오랫동안 죽여서 싸서, 좀 예. 오랫동안 그 좀 약간 시간이 걸렸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다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각각 일단 나가시죠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데리고 가는 와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서 좀 정신 차리니까 잠깐만 어차피 이제 애가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뒤돌아와서 이제 다시 간당에 올라가가지고 이 목숨을 나한테 신이 줬기 때문에 나는 신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신임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목숨을. 근데 그 대통령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네. 6개월 이후에 독살로 죽었어요. 독살로도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트럼프를 선택했다.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예. 있고요. 그 이후에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명 본인이 되면서 그렇죠. 부통령 후보로 39살에 벤스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네. 벤스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자, 제이디 벤스, 예.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라는 사람인데요. 39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보다 몇 살이 형이네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많이 동생인데. 예. 네. 자, 이 사람 초선 상원 의원이고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백인 그 노동자층, 저소득층 출신 네, 그 가정 배경을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본인은 되게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지만 이 사람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이고 저학력층이에요. 백인 남성들 위주의.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삶의 어떤 궤적들을 자서전을 적은 힐빌리의 노래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벤처 기업가도 했고요. 돈 엄청나게 벌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정치계까지 온 사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벤스가 비판적인 인물이었어요. 독재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미국의 히틀러다 네, 뭐 이런 히틀러.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딱 보니까 줄을 어디로 서야 할까. 본인과 트럼프가 어차피 지지 계층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쪽이 그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 충성파로 변신해가지고 리틀 트럼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분이 예. 트럼프보다 더 매운맛이에요 사실은. 매운맛. 매운맛입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맨이고 그렇지. 장사를 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인이고 자기 정치인이죠. 나름만의 사상이 있고 그 사상도 이제 트럼프처럼 돈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 사상 아니고 네. 그 사상이 중실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지난번처럼 자신이 좀 이렇게 좀 균형시킬 만한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의 제가 말씀대로 봤는데 뭐요? 트럼프보다 더 매운맛이네. 더 세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 당선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연설에서 이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조만간 어느 이슬람 국가의 핵 개발이 이제 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슬람의 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파키스탄 얘기, 이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요? 영국의 마지막 선거를 보셨습니까? 아, 영국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영국이 마치 좀 이슬람 국가가 됐고 영국에 있는 그 핵이 이제 이슬람의 핵이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불과 인구 퍼센트는 6%도 안 되는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무슨 핵이 이슬람의 핵이냐. 그래서 저는 이 둘이 합치면 예전에는 펜스가 그나마 놓았는데 이번에 벤스가 왔더니 좀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벤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5년간 이라크에 이제 파병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본인 해병대로 군인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해외 파병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도대체 미국이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정말 뼛속까지 그러니까 출신 성분부터 그 경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이고 무조건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적으로 어떤 이득을 계산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신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똘똘 무장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만약 2기가 들어선다면 그때는 장녀하고 부부가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트럼프 주니어 그 아들이 장남이 또 킹메이커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들 친구라면서요, 이 사람 벤스가. 아들이 추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디션 보듯이 본인이 유세 현장에 그 후보군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할 부통령 후보 군입니다. 네.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리얼리티 쇼 진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세 현장이 재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것마저도 사실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리틀 트럼프.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한 매운맛. 매운맛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추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국 트럼프 후보가 이대로 대권 승기를 좀 잡는 겁니까? 그래 보여요. 아, 그래 보이군요. 근데 모르죠. 바이든이 갑자기 후퇴하고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면 또 게임이 달라지겠죠. 자, 바이든 얘기 좀 해보면 바이든이 지금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히 또 바이든도 좀 사태론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기사가 네.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나오는데요. 시기가 계속 절묘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 누가 우리 진짜 77억 인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들 미치겠더라고 정도로. 진짜로. 예. 소설같이 영화같이.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그 바이든이 계속해서 사퇴론에 시달리면서 네. 본인은 안 한다, 나 사퇴 안 한다, 완주하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만약에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하. 혹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코로나19에 재감염 되셨습니다. 이렇게 네. 확진 기사가 뜬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이건 네. 마치 짠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사실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었다가 자,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인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죠. 바이든이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데 조지 클루니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본인이 기고를 하기 전에 오바마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사퇴론
배후에 오바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오바마가 만약 뒤에서 조종을 했다면 와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는 아니다, 난 그거 아니다 이런 공식 얘기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민주당 원내 그 소위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퇴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바이든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바이든한테 너 내려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바이든 입장에서도 나 토론 한번 못했다고 지금 내몰려가는 게 모냥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무슨 문제를 논의해야 되냐면 바이든이 모냥 빠지지 않고 정말 품위 있게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몇 주 전에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알파고 기자 이게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신에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일단 바이든이 내려올 때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라도 납득하면서 그래 바이든이 굉장히 통 큰 결정을 했네 조국을 위해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자 바이든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바이든 옆에 붙어 있는 수많은 측근들이 사실은 바이든의 당선됨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재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봤을 때 바이든 사퇴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은 본인이 만약에 진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가지고 갔을 때 본인이 이기면 좋겠지만 졌을 경우에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완전히 넘어갔단 말이죠.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해도 안 되겠다. 본인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걸 다 보장해 준다면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내가 지는 것보단 딴 애가 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인물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물음표예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거는 두 명인데 두 네. 명도 살짝 색깔이 좀 검정색에 가까우신 여성분이에요. 네. 미셸 오바마하고 카말라 하리스. 네. 부통령. 예. 왜냐하면 이제 미셸 오바마는 이제 이미지가 워낙 좀 약간 깨끗하고 부인 남편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미셸 오바마는 여기저기 이제 부크 콘서트 네. 이제 부크 콘서트라는 말 하에서는 이거 버장이지 그거. 난 이제 출간 이벤트라고 해놓고 사실은 일종의 인지도를 뿌리는 행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는 미셸 오바마 이미지가 너무 좋고 진짜 이분이 대통령 하면 너무 잘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흑인 표는 기본이고 페미니스트 표까지 다 얻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민주당 지지 기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셸 오바마의 무슨 직책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멋진 여성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후보 되면 좀 약간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카말라 하리스는 있는데 이제 카말라 하리스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는데 근데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색깔을 그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이제껏.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웬만한큼 협상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쪽에서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좋은 바지. 카멜라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지죠. 그렇다면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모금이 모아놨잖아요. 선거 자금. 네. 그 선거 자금을 쓰려면 부통령만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미셸 문제는- 오바마가 나오게 되면 네. 거봐 오바마가 지 와이프 대통령 만들라고 또 뒤에서 그런 했네. 오해. 이런 예. 오해. 오바마 대통령 그 오해를 짊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말라 해리슨이 출마하게 되면 부통령이 누구일 건지인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 카말라 부통령이 나가면 트럼프랑 해볼 만은 합니까? 그때 트럼프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알파고가 얘기했던 게 하나하나씩 맞아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암살 사건이 이제 게임 챌린저가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나와야 돼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게 시도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이 사람 지금 간첩 혐의로 지금 체포됐다가 보석금 내고 지금 나왔는데 평론가님 네. 어떤 내용인지 수미 테리는 또 어떤 사람인지 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미국 네. CIA와 그리고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꽤 오랫동안 한국 정부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 연방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뭐 명품 가방, 코트, 그다음에 현금, 식사대접 뭐 이런 걸 받고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지금 건 건 뭐냐면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간첩법이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군요. 예, 물론 동맹을 상대로 간첩법 적용하는 게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만 간첩법이 아니라 외국 대리인 등록법. 미국에서는 아니 내가 그 외국 정부나 국영기업 또는 외국 뭐 정당 뭐 다른 할수 나라를 있다는 위해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대리하겠다. 대신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를 받았고 활동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뭐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보여요. 네, 예. 뭐냐면은 한국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한국 정부는 유독 보수 정부를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 굉장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의 입장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하. 이 사람은 한국 정부와 일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한국 내에 보수 그렇죠. 세력하고 있다. 일을 했다라는 게 저는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그 워싱턴 포스트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두둔하고 잘했다라는 식의 칼럼도 이 사람이 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한국 정부라고 표현하지 말고 한국 내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국정원 활동이 지금 100일화에 드러났어요. 다 보도가 되고 급기야는 포섭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석하다가 걸린 거 이 정도라면 보석 안 걸린 것들 얼마나 더 많을까? 많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교 국정원이 얼마나 지금 힘이 많아지고 우리 지금 여기 가지고 좀 자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랑입니까 이게? 세계 강대국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국정원 너무 많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진심이었어요. 진심입니까? 이게 또 의문되는 게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10년간 네. 사실은 미국 국무부가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년간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이제 있었죠.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다 사실 포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19년에 그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게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던 다 거예요. 찍어놨던데요. 예. 심지어 2013년부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2014년에 한번 불러요. 저기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네.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에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자랑할 건 뭐냐면 네. 제가 금액들을 봤는데 에르도안 다 하다가 에르도안 사람이 이제 걸렸거든요. 예. 금액이 100배 차이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장사를 잘한 거야. 싸게 먹힌다 이 말이죠. 중동 사람들이 가서 100배 가격으로 주고 벗어을 했는데 우리 한국이 네. 그냥 1%. 예. 한국 장사를 잘한 국정원은 거예요. 싸게 주고 이용해 먹는데 네. 중동 국가들. 그렇게는 100배를 줘야 된다. 네. 이거 이제 자랑으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네.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한국 정부의 어떤 스파이 활동이 포착된 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거 조금 더 미국 내 정치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분이 지금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스탠스를 보면은 상당히 대북 강경 쪽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민주당은 대북 강경파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 미국 외교협회라는 곳은 민간 싱크탱크이긴 합니다만 100년이 넘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회원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 곳곳에 있는 주요 요직 인사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론계, 정치계, 기업계, 뭐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인 단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얘기들은 미국 외교협회의 기조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 미국 외교협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살짝 이제 기류 변화가 있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미국 외교협회가 갑자기 확 힘을 못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인사이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이너서클 안에 있던 정치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인 정치인이 아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외교 정책을 다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1기 때는 본인이 사실 초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은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아마 굉장히 요직에 많이 앉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의 재임 기간 끝나고 나서 뒤통수 어마무시하게 맞았어요. 회고록 나오면서 다 트럼프와 함께 일을 했는데 트럼프를 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2기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이제 트럼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1기 때처럼 그런 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포진을 시킬 거고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알파고 신하시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